네,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오늘은 야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류현진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야구와 관련된 화제가 참 풍성했던 해이죠. 자, 그래서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던 분이실 겁니다. 민운기 해설위원이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뵈시죠. 3,000경기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런 광경은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야구에 대해서 이제 다 봤나 보다 생각하면 그 다음날 경기에서 또 전혀 새로운 상황이 또 발생을 해요. 보면 볼수록 정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초창기에 류현진 선수에 대한 평가가 약간 회의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달리기 하니까 꼴찌하고 뭐 담배도 핀다 그러고 이러니까 과연 이 선수가 될 것이냐, 이건 잘못된 투자가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죠. 당시에 놀라운 것은 류현진 선수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그 자긍심이 굉장한 거고요. 그리고 배짱이 좋은 거죠. 이대호 선수도 아마 류현진 선수와 비슷한 급이에요. 성격이나 이런 거 볼 때. 넉넉한 배짱 있는 스타일에 외국인 선수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이제 일본을 거쳐온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이방인 용병, 하지만 한국에 오면 우린 동료 친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점에서는 이대호 선수 대단하죠. 첫 해부터 가서 2년째 계속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요. 여성 야구 팬들이 남녀를 떠나서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여성 팬들이 아주 많아요. 사실 야구계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여성 팬이 많아진다는 건 2세 팬들까지 계속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 됩니다. 시작은 사실 굉장히 불행하게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 정치적인 논리로 시작이 됐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프로야구를 또 야구계에서 잘 발전을 시켜왔다고 봐야 되고요. 작년에 이미 직접 가서 야구를 관전한 관중이 통산 1억 명을 넘어섰고, 불행한 시작과는 다르게 굉장히 우리 문화의 어떤 한 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TV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반갑습니다.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네. 수염은 왜 안 깎으세요? 왜 특진한 동질감을 느껴서.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있고요. 네. 뭐 특별한 제약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오래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하면서도 제일 편한 게 저는 제일 좋거든요. 복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예. 그래서 특별히 다른 분들에게 뭐 혐오감을 준다든가 뭐 이러지 않는 선에서 그냥 자유롭게 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해요. 저보고도 사람들이 왜 그 수염을 기르냐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대답이 나는 기르는 게 아니라 안 깎는 거다. 귀찮아서. 네. 그렇죠? 저도 너무 험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냅둡니다. 네,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가끔씩 밀고. 네. 자, 우리 그 위원님은 역시 야구인데, 근데 좀 이렇게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중학 시절부터 AFKN 그때. 네. 미국 그 메이저리그를 그렇게 보셨다면서요? 제가 꼭 그 메이저리그만 본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스포츠를 워낙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혹시 그래서 선수 출신? 중학교 때는 공은 찼고요, 조금. 예. 네, 야구도 뭐 친구들하고 팀 만들어서 매주 하러 다니고. 그러셨어요? 온갖 스포츠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우리나라 최고의 야구는 그때 고교 야구 아니었나요? 네, 그 시절에. 네. 그때 진짜 엄청난 인기였었는데. 그렇죠. 제가 그때 운 좋게도 요만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들고 다녀가지고 밤에도 뭐 학원 같은 데 가서 야구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저도 농약 뿌리면서 그 라디오로 야구 듣고 그런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학을 가셔가지고 학업은 뒷전이시고 야구장을 찾아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자주 찾아다니지는 못하고요. 가보니까 스포츠를 매일 보여주더라고요. TV에서? 특히 이제 농구, 야구, 풋볼 뭐 4대 스포츠가 있는데 야구 매일 하니까 다저스, 엔젤스, 제가 그쪽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서 LA 다저스, 엔젤스 경기는 뭐 거의 매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야구 얘기를 좀 들어갔습니다. 역시 그 올 한해의 야구는 뭐니 해도 류뚱, 류현진 선수. 뭐 이 류현진 선수 성공했다라고 하는 데는 그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1년. 그럼요. 뭐 근데 이제 거기서 경기력은 워낙 많이 해설되고 했으니까 논외로 치고 제가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그 친화력이 그렇게 높고 적응을 너무 잘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요? 그렇죠. 류현진 선수가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 경기 기술적인 면을 빼고 보면
성격 그리고 네. 자신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적응도 성격의 뭐 한 일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야구라는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에 적응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3할을 친다 그러면 70%는 실패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고 그렇죠. 우승팀 승률이 한 60% 정도 될까 말까니까 한 40% 진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서 유현진 선수의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집착을 안 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안 돌아봅니까? 네, 야구 선수 특히 투수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격인데요. 예. 미래에 대한 그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 어제 패한 경기는 패한 순간 잊어버리고 내일 경기를 준비하는 아주 좀 그런 비슷한 성격 중에서도 특별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친화력 같은 부분에서도 뭐 자기가 영어를 못하던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네. 굉장히 자유롭게 선수들과 접근하는 면이 있고. 근데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아예 타고난 성품입니까? 유현진 선수는 좀 타고난 성격입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네, 항상 그랬죠. 항상 보면 그래서 이 선수가 연습을 열심히 하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항상 느릿느릿한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하고 연습 많이 하는 선수인데.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은 네.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이제 초년 시절에 오히려 그런 성격이 오해를 받거나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그 구박받고 이러는 것으로 작용을 안 했었습니까? 유현진 선수 굉장히 영리합니다. 아 그래요? 체격을 보면 안 그럴 것 같지만 정말 영리하고 특히 이제 야구 쪽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구 IQ도 아주 좋고 그런 면에서 선후배 관계는 또 굉장히 깍듯이 잘하면서도 자기가 배울 건 열심히 물어보면서 배우고 하는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성격을 보면 야구를 해서 태어난 선수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미국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 선수를 데려갈 때 본 것이 그 자신감 혹은 배포 같은 건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마운드에서 컴포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얼만큼 마운드에서 유지하느냐의 그 능력인데 항상 스카우팅 리포트에 유현진에 대한 보고서 위에는 그 컴포저가 최강 아주 좋다 최상급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뭐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스카우트들이 몇 게임을 보죠. 몇십 게임을 유현진이 게임하는 거. 그건 봤어요. 그 야구 그 중계할 때 그 관중석에 앉아서 체크하는 거. 그렇죠. 그래도 성격 파악하는 데도 좀 그래도 한계는 있잖아요. 스카우터들이. 근데 마운드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 스카우트들이라는 게 뭐 수천 명의 선수를 어린 선수들 보면서 스카우트를 했으니까. 선수끼리는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저는 지난 1년 동안 유현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이 생활하면서 항상 기사는 보면은 유리배, 푸이그 이 두 선수만 등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러다가 원래 너무 친해지면 딸은 소원해지는 관계가 있게 마련인데 근데 이번에 또 그 귀국해서 마틴 김 씨가 같이 귀국을 해서 기자회견한 걸 보니까 또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습니까 실제로? 유현진 선수 그 스프링 캠프 때 제가 이제 갔으니까 뭐 한참 전 이제 시작할 때 얘기인데 그 당시에도 이미 몇몇 선수와는 며칠 안 지났는데도 뭐 어깨 잡고 뭐 헤드록도 하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 친구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뭐 브랜던 리그라던가 뭐 다른 선수들 캠프라든가 이런 선수들과도 굉장히 서스럼 없이 잘 어울리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뭐 얘기는 잘 안 통합니다. 그냥 손짓발짓하고 재밌게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과도 굉장히 잘 지내는 편이죠. 거기 뭐 제가 그 초기에 그 클럽하우스인가 거기서 신고식 비슷하게 노래하는 장면을 그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커쇼 뭐 캠프를 불러내가지고 춤추게 하고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런 배포는 타고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전에 코리안 메이저리거들 같은 경우 적응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왔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그 성격 이런 게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점도 있고 이제 차이점이라면 그 전에 갔던 그 박찬호부터 시작해서 뭐 서재웅, 김병현, 추신수 이런 많은 선수들은 어려서 갔죠 굉장히. 그렇죠. 고졸 내지는 뭐 늦어야 대학교 1, 2학년에서 갔기 때문에 마이너리그부터 시작을 했고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그 프로라는 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야구의 적응보다도 야구를 우리처럼 체계적이라보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게 아니고 선수들을 마이너리그에서 풀어놓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적응, 주눅들음 이런 게 많았는데 유현진 선수는 우리의 프로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의 최소한 프로의 냉혹한 세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구력이 생긴 상태에서 간 거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그 이전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경험이 없이 또 갔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어려서 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그렇죠. 어려웠죠. 그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경기력에? 선수들이 이제 가서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들 취재를 해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제일 어렵냐 그러면 너무 외로워요. 한국말을 쓸 일이 없고 영어는 잘 안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들은 외국이라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어차피 외국인들에 대한 특히 동양인들은 생긴 게 뭐 3대 4대가 돼도 다르니까 외국인에 속하거든요. 네. 말도 안 통하고 굉장히 주눅드는데 유현진 선수는 그런 게 훨씬 덜했던 것 같아요. 마이너리그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추신수 선수가 옛날에 인터뷰한 걸 한번 보니까 네. 이 마이너리그하고 메이저리그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먹는 밥이 다르다. 네. 이 인터뷰한 거 봤어요? 네.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진수성찬이더라. 그렇게 차이가 큽니까 마이너가? 그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에 제가 이제 가끔 재밌는 일화로 소개를 하는 게 네. 스프링 캠프가 되면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가끔씩 메이저리그 경기에 가서 뜁니다. 네.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가서 우리 선수들 갔다 오면 선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가면 내려올 때 가죽 벨트를 하고 내려와요. 왜요? 마이너리그 선수들한테는 비닐로 벨트를 주고 비닐로 만든 벨트를 주고 메이저리그 선수는 가죽으로 만든 그렇죠. 네, 바지 이 벨트 말하는 그렇죠. 거죠. 왜요? 왜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둡니다. 밥값이 마이너리그 선수가 한 15불 정도 선이면 메이저리그는 100불 정도 선이고 와. 점심값이. 예. 그러니까 마이너와 메이저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면 열심히 해서 빨리 메이저에 가라. 아 그렇죠. 네, 그런 면도 의도적으로 있겠죠. 실제로 그런 면이 트리플 많이 A 있어요. 같은 경우도 그래요? 대접이? 트리플 A 같은 경우가 이제 그나마 가장 높은 마이너리그니까 훨씬 대우는 좋지만 예.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요. 트리플 A는 워낙 먼 곳에 있어서. 그런데 메이저리그는 전 세계에 와서 기다리고 네. 트리플 A는 새벽에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보통 3시경 일어나서 4시 반 5시 비행기를 타고. 역시 차이는 있군요. 네, 마이너리그 밑에 있는 선수들은 하루 20시간 비행기 버스 타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러면 그 더블 A나 싱글 A는 다 버스 타고 이동을 하고 루키, 더블 A, 싱글 A 대부분 그렇죠. 이동하다가 진이 다 빠지겠네요. 그런 거부터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요? 견디는 법을. 추신수 선수는 어떻게 지금 이제 그 FA가 됐고 네. 뭐 지금 계속 기사가 쏟아져 나오던데 네. 대박 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위원님? 추신 선수 운이 좋습니다. 왜요? 올 시즌에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외야수가 필요한 팀은 상당히 많은데 예. 아주 좋은 특급 외야수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4명 정도, 서너 명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당연히 좋은 시장인데다가 예. 최근에 미국 메이저리그 그 상황이 중계료가 전국 중계료나 로컬 중계료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LA가 이번에 뭐 그래서 네, 대박 쳤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들이 좀 여유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추신수 선수 정도 특히 이제 또 마지막 FA를 앞두고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예. 추신수 선수는 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헌터 펜스라는 선수가 네네네. 5년에 9천만 달러 계약을 했거든요. 이 유통 킬러라고 하는. 네네. 예. 아마 그 정도를 하한선으로 잡고 협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1억 달러 넘기는 거 일도 아니겠구만요. 아마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협상력이 대단합니까? 구단들이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보라스를. 그렇죠. 일단 보라스란 그 사람은 제가 이제 처음 만난 게 1994년인데요. 예. 박찬호 선수가 AA 샌 안토니에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취재를 가서 같이 걸어 나오는데 웬 미국인이 다가와서 나는 스캇 보라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보라스가 누군지 뭐 예. 미국 간 첫 시즌이었고 했는데 그때부터 박찬호 선수를 꾸준히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 6년 만에 박찬호 선수를 영입을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박찬호 선수가 FA가 됐을 때 보라스가 준비한 책자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를 소개하는 책을 만들어요. 박찬호 리포트라이 책으로 그렇죠. 만든 겁니까? 아주 두툼한 책으로 예. 만들어서 온갖 기록을 다 집어넣고 각 구단에 다 뿌리고. 네. 그러니까 협상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것이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네. 그리고 다른 선수들과의 비교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구단하고 싸움을 할 때 아주 풍부한 자료 그리고 다른 계약한 선수들과의 비교 이런 걸 끌어내니까 구단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재능이 말싸움에서 있어요. 도대체 뭔가 잽이 안 되는군요.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 출신이고 예.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의료 자격증도 있거든요. 선수 출신이에요, 보라스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는데 이제 부상으로 아하. 오래 못 뛰었죠. 예. 날고 기는군요, 한마디로.
지금 메이저리그 미국 메이저리그를 넘어서 미국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그 좌지우지하는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윤석민 선수 지금 보라스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좀 잘 풀릴까요? 윤석민 선수 어떻게 메이저리그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올 시즌 성적만 보면 이제 조금 회의적인 그러니까, 시선도 예, 있는데 예. 사실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윤석민 선수를 WBC 때부터 오래 봤습니다. 예. WBC 때 윤석민이 좋았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한 시즌 갖고 평가하지는 않고요. 아, 긴 그렇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토대를 예. 보는데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올 시즌에 조금 부상 경력 같은 게 영향은 끼치겠지만 어느 정도 또 선발 투수는 항상 필요하니까요. 미국은 팀이 30개나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유현진 선수의 좋은 영향도 있고 유현진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약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현지 분위기를 좀 잘 모르는데 이게 그 유현진 선수 같은 이런 존재가 네. 그 지역의 교민사회 네. 내지 원장하면 또 그 지역 교민사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영향이 큽니까 실제로? 그 교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기쁨과 자긍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박찬호 선수 초창기부터 이제 제가 특파원 시절에 계속 취재를 하면서 그 교민들의 모습들을 봤는데 90년대 후반기 2000년대 초에 박찬호 선수 전성기를 누릴 때는 뭐 다저 스타디움은 등판하는 날이면 보통 5천 명 이상이 한국 교민과 유학생, 뭐 상사 지사원들이.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찬호 선수의 연봉은 스스로 벌었다고 봐도 될 정도고요. 예. 한 번은 뉴욕 매츠 원정을 갔을 때 당시 이제 발렌타인 감독이 맡았을 시절인데 그 네. 당시 시절인데 경기 끝나고 감독 인터뷰를 하는데 버럭 화를 내면서 네. 신경질을 냈죠. 그러니까 이게 발렌타인 감독이? 네, 발렌타인 감독이 이게 도대체 뉴욕의 셰이 스타디움인지 서울의 야구장인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된 게 한국 교포들이 응원을 더 강하게 하느냐 막 이렇게 농담 삼아 약간 짜증을 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교민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그 멜팅 팟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자기의 그 조국에서 온 그 스포츠 선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네. 이렇게 잘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렇죠. 예. 네,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그 저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자긍심 같은 걸 가져다주고 역할이 굉장히 크죠. 제가 축구인가 어디서 한번 우리 팀이 멕시코인가 어딘가를 아마 그 이겼는데 네. 그 교민들이 히스패닉계를 보면서 그렇게 놀렸다고. 야 네. 우리가 니네 이겼어 막 네. 그러면서 그럼 히스패닉계를 되게 열받아하고 뭐 그랬다라는 그렇죠.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청소년 대회 때도 그랬고 예. 월드컵 전에 그 아마 평가전이었을 거예요. 예. 네, 제가 그 LA 컬리스임이었을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당시에 멕시코 선수 교민들이 뭐 멕시코 교민들은 워낙 많은데 콧대가 납작해졌던 적이 있었죠. 아 그러면 진짜로 좀 죽습니까? 아 그럼요. 아, 스포츠의 위력이죠. 그렇구나. 간만에 이제 그 목에 힘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네. 그럼 올해 그 LA 교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속 목에 이렇게 힘주고 좀 다녔겠구만요. 그렇죠. 잘해줬기 때문에 예. 그 유현진 선수가 여러 가지 좋은 초반기에는 유현진 선수의 그 의혹에 담긴 눈초리를 그렇죠. 확신으로 바꿔주고 그렇죠. 굉장히 LA 다저스의 그 프라이드 같은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교민들에게는 아주 기쁜 그야말로 유현진 선수의 영입이었죠.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유현진 선수 그 한 선수만 물어봐도 시간이 다 찰 것 같은데 최대한 절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뭐 담배를 핀다. 네. 뭐 불펜 피칭을 안 한다. 네. 이래 갖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담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스포츠 선수한테.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그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질겅질겅 씹는 게 그거 씹는 담배라고 그 전에 네. 얘기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왜 씹는 담배 먹으면서 왜 유현진 선수한테만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초창기에 유현진 선수에 대한 평가가 약간 그 누군지를 잘 모르고 네. 언론이나 현지에서는 스카우트들의 리포트만 가지고 이제 이 선수를 데려갔는데 네. 투자한 액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거의 6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과연 듣도 보도 못한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온 선수, 특히 한국의 프로야구 출신의 선수가 미국에 와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네. 전례가 없는 선수한테 이렇게 큰 돈을 줘도 되겠느냐의 회의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네. 거기다 뭐 달리기 하니까 꼴찌하고 뭐 맞아요. 담배도 핀다 그러고 이러니까 예. 거기다 이제 자기네 스타일의 야구를 안 하고 그러니까 훈련 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당연히 선발 사이에 불펜 피칭을 셋째 날에는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선수는 그것도 안 하고 네.
게다가 이제 초창기에 유현진 선수가 공이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았거든요. 시범 경기 시작할 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 선수가 될 것이냐 이건 잘못된 투자가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놀라운 것은 유현진 선수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그걸 배짱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저거 원칙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을 믿는 그 자긍심이 굉장한 거고요. 그리고 배짱이 좋은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진짜 나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시즌 시작돼서 그때 보여주겠다 하는 자신감이 있고 그럴 경우 많이 흔들리거든요. 바꾸고 뭐 훈련하는 루틴도 바꾸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흔들리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유현진 선수는 흔들리질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유현진 선수도 떠나고 윤성민 선수도 만약에 떠나고 거기다가 오승환 선수도 떠나고 이러면 내년 국내 프로야구 너무 저기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국내 프로야구 같은 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스타급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분명히 우려는 되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시선이 많이 돌아가게 되고 야구 팬들의. 그래서 분명히 우려는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가 지금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관중을 모았고 하지만 올해는 관중도 좀 떨어졌고 좀 감소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새롭게 뭔가 만들어 나갈 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틀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KBO 지금 외국인 선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그런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경기력 면에서 조금은 우수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면 물론 3명을 데려와도 3명이 다 뛰는 건 아니고 이제 그중에 2명만 뛰게 되지만 그런 면에서는 경기력 향상 같은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도 또 자극이 될 수 있을 테고 그런 면에서는 뭐 우리 선수의 자리를 뺏는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지금 현실에서는 그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팀도 10개 되고 하니까 우리 선수들이 더 열심히 이제 자극받아서 열심히 해야죠. 근데 삼성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 판도 변화가 좀 있고 물론 이번에는 상위권 뭐 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주 뭐 마지막 경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 팀들을 응원했던 팬들은 상당히 좋았겠지만 물론 저는 예외입니다. 아무튼 근데 너무 하여간 결과적으로 그냥 3연패잖아요. 그죠?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이 보면 가장 철저하게 준비하는 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팀의 전력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업들도 좋아서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그 강팀으로서 또 우승팀으로서의 많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투자를 하는 팀인데요. 올해 보시면 정규 시즌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도 뭐 1승 3패로 몰리다가 뭐 기적적으로 뒤집었는데 저는 두산이 우승할 줄 알았는데 와 뒤집대 그거를 또 우리 프로야구 그 포스트 시즌 시스템으로는 우승하기 힘들죠. 1위 팀에게 뭐 워낙 어드밴티지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의 그건 불가능이라고 보였는데 지금 뭐 11년째 연속 정규 시즌 우승팀이 우승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삼성이 그 올해도 드러났듯이 그런 독주를 하기에는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승환이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크죠. 올해 폴시즌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오승환이 있고 두산에는 마무리가 없고의 차이가 가장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격차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근데 삼성 이야기를 했으면 또 정 맞은편에 있는 한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여기에 참 할 말이 많아요. 한화 팬으로서. 내년 좀 나아질까요? 위원님 어떻게 솔직하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작년에도 한화가 최하위였잖아요. 근데 작년 시즌이 끝나고 팀 전력에 정말 압도적인 부위를 차지하는 에이스 유현진이 빠졌고 또 노장 박찬호는 은퇴했고 양훈 선수도 군입 양훈이라는 또 선발 투수도 군대를 갔고 선발진에서만 구멍이 3명 났었죠. 그 외에도 하지만 겨울 동안 전력 보강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없었고 그러면 작년에 최하였던 팀이 올해는 또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NC는 어떻게 좀 누를 줄 알았죠. 근데 이제 한화가 지금 굉장히 또 노력을 겨울 동안 할 거거든요. 분명히. 작년에 FA를 못 잡았기 때문에 한화는
굉장히 충성도가 좋은 팀을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충성도라고 하는 게 어떤 팬 충성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팬의 충성도가 예. 저는 하나의 팬 충성도가 굉장히 올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예. 그런 팬들을 위해서도 하나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최고의 신랑감이 하나 팬이라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런가요? 예, 제가 젊은 여성 친구한테 들었는데 최고의 신랑감이 하나 팬이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참을성이 대단하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작년까지는 LG 팬이라고 그랬는데 절대 변치 않는다고 그런데 바뀌었군요. 근데 예. 아마 중요한 거는 그 얼만큼 투자를 제대로 해서 좋은 선수 FA를 2명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네. 팀의 이미지를 바꿔야 될 면에서도 그건 중요하고요. 근데 뭘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진짜로? 적극적으로 잡아야죠, 한화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배팅 열심히 해서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원 소속 구단하고 결렬이 됐을 때 성립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냥 원 소속 구단하고 그냥 사인해버리면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근데 올 시즌은 16명이나 FA로 풀렸고 역대 네. 두 번째로 많은 FA가 있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 FA들이 아무래도 프로는 돈입니다. 그렇죠. 프로 선수는 뭐 그럼요. 예. 소속 팀과의 그 끈끈한 유대감도 물론 있지만 결국은 배팅을 얼마나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테고 그리고 한화로서는 이제 더 이상 미릴 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도 얼만큼 잘 끌어들이냐도 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요. 체계적인 변화가 좀 한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믿어봐야죠. 네. 한화팬은. 예. 그러잖아 이게 뭐 특정 구단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관중 수가 좀 줄었다고 하던데 그게 역시 그 유현진 선수 같은 스타급이 빠져나간 것의 결과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그 이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관중들한테 팬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이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700만을 넘어섰는데요. 올해는 644만 명 조금 넘어갔는데 네.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정말 추웠고 날씨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한 4월, 5월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죠. 날씨 요인이 정말 있네요. 추웠거든요. 그래서 야구장에서 덜덜 떨면서 야구를 보는 상황이었고 작년이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눈 오는데 야구하는 기억이 있어요. 취소도 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도 많은 영향이 일단 초반에는 그게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 요인은 야구는 연속성의 스포츠인데 올해는 좀 비정상적으로 9개 구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막 갑자기 야구를 안 하는 날들이 며칠씩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것이 사실은 영향을 좀 많이 끼치죠. 매일 야구를 보고 하다가 오늘 당연히 야구하는 날인데 우리 팀 야구가 없다.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군요. 그것이 팬 입장에서도. 예, 단발적이 아니고 시즌 내내 그게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관리하기도 컨디션도 쉽지 않았지만 사실 예. 그런 문제를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롯데 요인은 보고 어떻게 있고요. 보세요? 롯데 요인. 롯데 기아 요인이 크죠. 그렇죠. 네, 사실 굉장히 최고 인기 구단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부산에 해설을 하러 갔다가 49장이 절반 이상 텅 빈 거 보고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그런 거의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 롯데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잘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적이 없었고 예. 근데 롯데가 올해도 사실은 끝까지 4강권에서 싸움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관중이 40% 정도가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롯데의 팀 컬러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또 NC 쪽으로 빠진 팬들도 예. 분명히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경제적으로 예. 불경기가 좀 계속되는 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롯데와 기아 이 관중몰이에 아주 앞장설 수 있는 두 팀이 좀 부진했던 것은 상당히 영향이 컸죠. 불경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옛날에 주워 들은 얘기로는 오히려 거꾸로 불경기일수록 야구가 인기다. 네.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적은 돈으로 오래 놀 수 있는 게 야구장이다. 네. 그래서 불경기일수록 야구 관중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닌가 보죠?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부산 지역 분들 구단이나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불경기가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줄이다 보면 오락 문화 같은 건 먼저 줄이게 되니까 외식을 한다든가 그렇죠. 문화비부터 줄이죠. 네. 예. 그런 점에서는 꽤 부산 쪽은 타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여성 팬의 그 급증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그 야구가 급격하게 대중화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 트렌드처럼 된 것과 비슷한 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그 프로야구가 한때는 뭐 관중수 급감하고 뭐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쪽으로 진출한 우리 선수들의 시선을 뺏기고 하면서 굉장히
야구 팬들이 확 줄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돌이켜 보면 이제 2006년 WBC부터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WBC가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기폭제라고 봐야 네. 되는 거죠. 예. 2006년 WBC 그리고 올림픽에서의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뭐 그렇죠. 극적인 구연승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09년 WBC까지 4강에 가면서 뭐 결승에 오르고 아주 잘했잖아요. 네. 야구라는 것이 뭐 야구 좋아하시니까 잘 알지만 이게 은근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야구에 처음 딱 발을 들여놓기는 규칙도 복잡하고 까다롭고 예, 맞아요. 그래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예. 그런 국제 대회에서 국가대표가 하다 보니까 예. 이건 남녀노소를 떠나서 야구를 좋아하는 팬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일반인들도 예. 굉장히 많이 이제 야구를 볼 수 있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도 생기고 예. 이러면서 좋아하는 선수들의 팁을 또 쫓게 되고 예. 하면서 야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변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와중에도 이제 여성 팬들의 유입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 예. 사실 야구계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여성 팬이 많아진다는 건 네. 2세 팬들까지 계속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 아주 굉장히 예, 중요해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예, 이제 예. 각 구단이나 야구계에서도 여성 팬들을 위한 이벤트라던가 뭐 액세서리, 의상 여러 가지 신경을 굉장히 또 많이 쓰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트렌드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여성 팬들이 야구장에 가서 즐겁게 야구를 보면서 즐기고 그리고 아무래도 야구 이제 스타들이 많으니까 매력적인 남성 스타들이 많거든요. 남자 선수들이. 그래서 그 그런가요? 처음에 스타 마케팅으로 가다가 이 몸매는 축구 선수가 훨씬 좋은데. 야구 선수들이 날씬하죠. 왜 갑자기 이대호 선수가 생각이 나? 다양한 뭐 층이 예,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보면 여성 야구 팬들이 남녀를 떠나서 예.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여성 팬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요? 야구를 진짜 이해하고 오.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좋아하고 예. 팀을 좋아하다가 야구 자체를 즐기는 여성 팬들도 많아졌고 그 저변이 어느 정도 이제 확고하게 다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축구 경기와 야구 경기의 중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게 네. 물론 이 그 모든 스포츠 중계가 관중석을 잡기는 하지만 네. 야구 경기처럼 관중석을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세세게 잡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것이 혹시 그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야구장 패션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예. 뭐 야구장에 치장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유니폼도 예쁘게 입고 저지를 예, 입고 오고 예. 이런 모습이 이제 많이 잡히게 되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야구의 한 특성이고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구는 여백이 굉장히 많은 스포츠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축구는 우리가 공을 쫓아서 긴박하게 정말 익사이딩하게 쫓아다녀야 되는데 야구는 3시간 반을 야구를 하면 실제적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약 한 18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중간 시간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팬들이 가질 수가 있죠. 생각도 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감독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허. 내가 투수면 이 공을 던질 이런 근데 축구나 다른 스포츠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 계속 따라가야죠. 그런 여유를 예. 가질 수가 없죠. 그 집중을 하게 예, 돼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예. 그런 여백이 어떻게 보면 예. 관중석도 많이 잡을 수 있고 더가웃도 잡을 수 있고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중계할 때도 매력이 있고 네. 팬들에게도 또 자기의 네. 모습이 텔레비에 자주 나오고 예. 이런 거 하면 당연히 또 매력적일 수 있겠죠. 근데 참 그 관중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잡힌다고 막 이렇게 피하다가 네. 요즘 막 이러대요 보니까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야구장에 가시는 분들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예. 예전에는 뭐 사실 술도 많이 드시고 맞아요. 주로 이제 맞아요. 중년 예. 아저씨들이 많이 오셨고 예, 맞아요. 심지어는 야구장은 19금이다 이런 얘기까지 워낙 술도 많이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요즘 이제 가족의 스포츠가 됐고 예. 친구와 가는 연인과 가는 그런 즐기는 장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야구 문화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야구 문화가 바뀐 건 좋은데 또 바뀐 현상 중에 하나가 시구 문화가 아주 활성화된 거는 좋은데 네. 너무 연예계 쪽으로 편향이 되면서 이건 좀 네. 약간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위원님은? 그 이번에 이제 뭐 포스트 시즌을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했고 우리도 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하면 항상 특히 중요하게 큰 경기일수록 그 팀을 빛냈던 과거의 선수들이 와서 시구를 합니다. 그렇죠, 혹은 그렇죠. 감독이라던가 혹은 야구와의 그 진한 어떤 인연과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네. 야구를 하고 그러니까 시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우리 팀을 빛냈던 스타가 와서 시구를 하게 된다면 운동장은 당연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야구와 관련된 스토리로 시구를 이제 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그쪽도 물론 연예인도 야구를 해요. 아니 시구를 해요. 네. 야구를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말씀하신 대로 그 인기 위주나 그런 쪽으로 홍보 같은 그 장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좀 이게 좀 있죠. 제가 너무 과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몸매 자랑하려고 시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점에 좀 너무 좀 쏠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그렇죠. 돼서. 적당히 조화가 되면 좋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현안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 야구 경기 그러니까 중계를 하다 보면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구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뭐 당장 NC 다이노스 그러니까 그 구장 얘기가 지금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네. 그 이전에도 아주 낙후된 구장의 어떤 그 재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지자체에서 뭐 약속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중계 과정에도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구단과 지자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면 그 야구계와 지자체의 관계가 뭐 상호 협조하면서 이렇게 매끄럽게 가는 그런 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보면 당장 창원 같은 경우도 창원 통합시도 뭐 당초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야말로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나눠기식으로 야구장을 엉뚱한 데다 짓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그 외에도 뭐 고척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사실은 거의 돔구장이 거의 이제 다 지어져 가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돔구장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까를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시작부터 야구계와 정치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면서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야구 쪽에서는 야구계 목소리 하나도 없이 엉뚱했는데 야구를 장을 짓느냐가 됐고 또 정치계 쪽에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여기밖에 야구장을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풀어나가야 될 거는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하느냐가 관점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정치계의 논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팬들의 이제 그 접근성이라든지 동선에 따른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통합시가 됐으니까 안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 골짜기에다가 접근성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그렇게 되면서 이슈가 어렵게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야구계에서는 뭐 이걸 누굴 무시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탁상 공론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대안이 없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 풀어나갔더라면 다르게 될 수도 있는데 단적으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지자체나 정치계 쪽에서 야구에 대한 보는 시각이라던가 이게 시민을 위한 팬을 위한 스포츠거든요. 결국 국민을 위한 스포츠가 되고 있잖아요. 잠실구장 같은 경우에 광고권도 이제 서울시에서 가져갔고 해서 1년에 약 100억 정도를 벌어들인다 그래요. 서울시에서? 네. 그래요? 사용권으로 일단 36억 원. 이제 구단에서 받는 돈이고 그거는. 구단에서 받고 광고권도 이제 예전에는 구단 쪽에 있었지만 그때는 광고도 별로 안 들어오고 했으니까 상관없다가 이제 시에서 가져갔죠. 근데 뭐 100억 정도 벌어들이면 20억 남짓 야구장으로 도로 투자할까 말까 정도. 관리비나 이런 유지 관리비로. 그렇죠. 뭐 남는 장사네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적으로 예를 들면 양키스 구장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큰 새 구장을 지었는데 시와 이제 카운티에서 해서 지어줬는데 1년에 그 야구장 사용료가 10불이에요. 10,000원, 11,000원 정도 되죠. 아니 1년 토탈이요? 그럼요. 네. 공짜로 쓴다는 거죠. 거의 그렇죠. 야구장이 그 시에 유치됐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자부심이고 수백만의 팬들이 이제 가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고의 전향, 사고로 바꿀 수 있는 시각의 그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야구계하고 정치계가 목소리를 맞춰 나간다면 훨씬 좋은. 가장 중요한 건 팬이고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위한 좋은 야구장도 만들 수 있고 시설도 확충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그게 아직 같은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직 못 이룬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뭐 여기서 이제 복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쓸 때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이렇게 좀 이해할 여지는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유독 야구에게만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되느냐라는 소리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프로야구라는 것이 지금 600만, 700만 관중이 직접 가서 야구를 보고 그리고 뭐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치면 뭐 1년에 한 4억 뷰가 된다고 이제 KBO에서 작년에도 조사해서. 4억 뷰요? 네. 와, 그러면 국민 1인당 8번이 되네요.
근데 야구 팬들은 한 시즌에 100경기 이상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져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예. 4억 뷰가 넘었다는 예. 그 발표도 작년에 나왔는데 조사한 내용이.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게 굉장한 국민 복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복지. 그럼요. 이제는 프로야구는 스포츠로 넘어서 예.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 현상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이 돼야 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로야구의 출범이 정치 논리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뭐 공지의 사실입니까? 전두환 정권이 그렇죠. 네. 그렇죠. 국민을 달래고 이른바 3S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출범한 게 프로야구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미 그러한 어떤 그 역사라든지 과거는 다 털어내 버렸다고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그렇죠. 시작은 사실 굉장히 불행하게 시작을 했죠. 예. 그 당시에 정치적인 논리로 시작이 됐는데 예. 하지만 그 이후에 프로야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즐겨왔고 누려왔던 얻었던 여러 가지를 따져본다면 네. 실제로 작년에 이미 그 직관이라고 그러죠. 직접 가서 야구를 관전한 관중이 통산 1억 명을 넘어섰고 그런 거 보면 프로야구를 또 발전을 야구계에서 잘 발전을 시켜왔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즐길 수 있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입장료도 저렴하고 음식도 내가 가져갈 수 있고 예. 그러면 한 가족 네 가족이 가서 그만한 돈으로 3시간 4시간을 다 같이 일어나서 노래하고 즐기면서 네. 할 수 있는 놀이는 우리나라에 사실 거의 없거든요. 사실 애들들하고 놀러 갈 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야구라는 것이 불행한 시작과는 다르게 네. 이제 우리 문화의 어떤 한 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좀 약간 그 좀 민감한 질문이지만 과거의 최고의 라이벌은 해태 시절이죠. 해태와 삼성.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일정한 지역 감정도 깔려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지켜본 바로는 그런 것들은 별로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게임을 즐기는 걸로 이제는 한 차원 올라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하실 테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외국 선수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네. 특히 이제 사직구장 같은 데 가서 보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용병들이 세계 그렇죠. 예. 세계 어디에 가도 우리나라 같은 야구장은 사실 발견하기 힘듭니다. 독특한 응원 문화 때문에 굉장히 그런 다른 응원 문화가 있고 그것이 다 같이 즐기는 또 문화예요. 예. 물론 양편으로 갈려져 있지만 그렇게 선수마다 노래 주제곡이 있고 그걸 또 다 같이 소리 높여서 같이 부를 수 있고 이런 문화는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다른 선수마다 곳에 주제곡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현상입니까? 같이 부르진 않죠. 선수가 나오면 음악을 틀어주긴 하는데 우리처럼 다 일어나서 예. 그 선수의 노래를 부르는 아주 독특한 문화인데 예. 그만큼 이제 흥미롭게 예. 아주 즐거운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 야구가 문화적인 현상으로 굉장히 올라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사직구장에 그 독특한 문화 있지 않습니까? 비닐봉다리에 바람 나고 머리에 쓰고 네. 신문지 찢어갖고 하는 이게 언제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2004년 말에 끝나고 특파원 생활하고 돌아왔는데요. 예. 그 전에 이미 생겼으니까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진짜 그 안에 그러니까 같이 해서 하면은 진짜로 흥이 날 것 같다. TV를 그렇죠. 통해서 보다 보면 신문지도 다 나눠주고 봉투 예. 나눠주고 하면서 그 다 나눠줍니까? 네, 구단에서 집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준비해서 다 팬들이 나눠주던데 이렇게 줄줄이 옆으로.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 해운대라고 이대호 선수가 직접 출연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연기 잘하던데요, 이대호 선수. 이대호 그 선수도- 영화 보셨어요? 네? 이대호 선수가 영화 네. 해운대에 출연한 거 보셨어요? 봤죠. 이대호 선수도 아마 유현진 선수와 비슷한 급이에요. 성격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래요? 아주 넉넉한 배짱 있는 스타일의. 그렇죠. 네. 그 미국 메이저리그만이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사실은 참 힘들다고 그러던데 이대호 선수 하는 거 보면 결코 주눅들지 않고 그냥 하는 네. 것 같아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더욱 힘든 무대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야구 취재를 하면서 외국인 선수들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네. 그중에 이제 일본을 거쳐온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이방인 용병 하지만 한국에 오면 우리는 동료 친구 어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우도 우리도 많이 좋아졌고 했기 때문에 예. 같이 선택을 하라 그러면 한국을 선택하는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이 많아졌을 정도로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네, 진짜. 문화가 많이 다르거든요. 어. 그런 점에서는 이대호 선수 대단하죠. 첫 해부터 가서 선동열, 이승엽 우리 최고 선수들도 가서 사실 첫 해는 좀 고전도 했는데 예. 이대호 선수는 뭐 첫 해부터 가서 2년째 계속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대단한 선수예요, 진짜로.
자, 이제는 우리 그 민홍기 위원님의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기자 생활을 하셨어요. 네. 야구 기자로 경기를 보는 거와 네네. 해설가로 경기를 보는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까? 관점의 차이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준비하고 전달하는 과정의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야구를 볼 때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네. 또 디테일한 그 상황을 또 파악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것은 뭐 비슷한데 네. 기사를 쓸 때는 이제 일단 취재를 하고 네. 그리고 글을 쓰면서 보강 취재도 하고 마지막에 수정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야구는 그 기록이 계속 남기 때문에 기사를 쓰면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재검토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예. 방송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해보니까 이게 말이 탁 나가면 어떻게 주워 담지를 못하잖아요. 끝나는 거죠. 네, 그냥. 그러다 네. 보니까 준비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실수 안 하셨어요? 실수 뭐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준비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필요한 정보라든가 선수 네. 정보, 경기 정보 여러 가지. 그 야구는 기록의 경기잖아요. 네. 진짜로 디테일한 기록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걸 다 그런데 이래서 캐스터나 해설위원께서 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검색하고 이러지는 않죠. 그렇죠. 할 시간이 없죠. 안 되죠, 그게. 네, 옆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건가요? 검색을 해서? 기록원이라고 해서 중요 정보를 주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준비를 해가지 않으면 예. 그 중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받아서 쓰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로야구 중계나 뭐 메이저리그 중계가 잡히면 며칠 전부터 이제 그 선수들, 그 팀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다 확보를 해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프로야구는 매일 하게 되기 때문에 직전에 하는 준비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끝나야 하면 통계가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 경기에 앞서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뭐 저녁에 가니까 아침에 나서 쭉 준비를 하는데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 같은 게 할 경우는 새벽 경기도 있고 아침 경기도 있으니까 뭐 보통 9시 경기이다 그러면 2, 3시 정도 일어나서부터 준비를 하고요. 네. 뭐 어떤 때 5시 경기 걸린다 그러면 밤을 그냥 아예 안 자는 게 맞죠. 그래요? 왜냐하면 마지막 정보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방송은 철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WBC처럼 국가대항전 해설이 있고 네. 국내 어떤 뭐 프로야구 해설하고 네네.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더 힘드세요? 국내 경기 해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약간씩 차이가 있고 예.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는 안 되는 그렇죠. 해설자의 입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립을 지켜야죠. 그럼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고 야구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특정 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국가대표 경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용납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국가대표 그러니까 그 캐스터나 해설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도 제가 봤는데 왜냐하면 네. 까딱 말 실수했다가는 거의 메타작을 맞아버려갖고 네. 우리 선수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이라도 힐난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거의 뭐 게시판이 난리가 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 국가대항전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네. 있어요. 그래도 정확한 상황 전달, 정보 전달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국내 프로야구도 편파 중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저는 전혀 자신 없습니다. 왜요?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쪽 그래서 제가 아마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야구를 보면 뭐 다저스도 응원을 하고 엔젤스도 응원을 하고 항상 그 훨씬 더 흥미있고 재밌고 네. 그런 점이 있는데 네.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일단 기록을 꼼꼼히 하면서 야구를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야구는 특히 기자들은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상황에 대한 판단도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 취재도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취재는 뭐 15년, 14년 정도 했는데 월드컵 때는 한국과 스페인하고 네. 달라스에서 경기를 할 때 앞줄에 스페인 기자들이 앉고 뒷줄에 한국 기자들이 앉는데 거의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전반에는 스페인 애들이 다 일어나서 난리가 났고 후반에는 한국 기자들이 다 일어나서 응원을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91년에 월드 시리즈를 처음 취재를 갔는데 애틀란타하고 미네소타 경기였거든요. 애틀란타에서 열린 경기인데 그 월드 시리즈 때는 많은 기자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야구 전문 기자 아닌 선수 그 기자들도 취재를 하러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수백 명씩 오니까요. 근데 그 아틀란타 홈에서 1회 이제 딱 안타가 나왔는데 기자실 저 구석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원을 한 거니까. 그랬더니 한 5초도 지나지 않아서 장례 방송으로 한 번 더
특정 팀을 응원하면 퇴장시킵니다. 오.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가 기자 문화도 또 많이 달라요. 어. 그래서 중립을 항상 지키고 하다 보니까 예. 우리는 이제 표현을 그 선 밖에서 야구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황해졌는데 어쨌든 그 편파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건 잘 못할 것 근데 같아요. 내심으로 그 좋아하는 팀은 있습니까? 국내 구단 중에서? 좋아하는 팀은 특별히 없습니다. 선수는 많은데요. 아,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응원을 일단 하게 되면 예. 팀을 응원을 하게 되면 그건 팬이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까, 의원님은?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선수들 위주로 좋아하게 되고 아니면 감독의 스타일을 뭐 좋아한다든가 이런 건 있는데 예. 팀을 응원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오래전에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단마다의 색깔 비슷한 것들, 네, 향취 비슷한 게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여기는 뭐 하나는 뭐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다. 네. 뭐 여기는 수비의 팀이다. 이런 거 말고. 네. 그래서 일본의 한신 같은 경우는 뭔가 서민의 팀이다. 뭐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돈으로 뭐 하는 뭐 이런 팀, 이런 비슷한 어떤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게 메이저리그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단적인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두 팀을 보면 예. 양키스는 화이트 칼라 팀이라고 그러고 매츠는 블루 칼라 팀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허, 예. 그러니까 미국에도 성격이 뭐 세인트리스 같은 팀을 이번에 우승한 팀은 그 팬들의 야구의 습득력이나 야구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팀. 보스턴이요? 세인트루이스요. 세인트루이스. 네. 예. 이번에 이제 준우승했죠. 준우승이죠. 예. 시카고 컵스 같은 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충성도가 높은 팀. 뭐 이렇게 나름 성격들이 팀마다 컬러들이 있죠. 그래요? 국내 같은 경우도 그런 구단마다의 색깔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것이 색깔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만 해도 예. 뭐 뚝심의 두산 베어라든가 뭐 장타의 한화라든가 뭐 각 팀마다 그러니까요. 치밀한 SK라든가 예. 여러 가지 팀 컬러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너무 일승일승 승리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야구가 색깔이 굉장히 비슷해진 것 같아요. 뭐 넥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넥센 같은 경우는 약간 별종의 팀이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요. 있겠죠. 제가 네. 그 일전에 한번 이 야구가 한번 또 저희 이탈리아에서 인터뷰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기존 구단에서 넥센을 별로 안 좋아한다.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쟤네 뭐야? 뭐 재벌도 아니고 네. 뭐 이런 게 좀 있다면서요, 사실. 네. 그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요? 뭐 9구단, 10구단 생길 때마다 걸림돌이 된 것도 뭐 우리 같이 놀기 싫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진짜 기득권이네 그거는 네. 진짜로. 네, 예. 그런 점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팀마다의 어떤 컬러, 전통 같은 거가 점점 발전되고 강해진다기보다는 자꾸 퇴색하고 그냥 눈앞의 승리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뭐 그러게요. 나가면 번트되고 보내놓고 점수 내고 지켜려고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팬이 떨어진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롯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팀 컬러를 많이 잃었다는 점에서 팬들이 공격야구였는데, 실망을 예.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 팀도 팀의 사정이 있잖아요. 예. 롯데 팀 같은 경우는 장타들이 거포들이 많이 떠나면서 예. 투수력을 보강하고 투수의 야구로 갈 수밖에 없는 팀 상황이 있는데 올해 이제 롯데 팬 그 야구를 본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도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구단에도 정말 캐릭터, 독특한 문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야구가 뭐가 좋으세요, 위원님은? 야구요? 예. 야구의 매력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야구는 진짜 예측을 거부하는 드라마라는 거가 제일 저는 좋고요. 네. 그리고 야구는 보면 볼수록 예. 정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질문을 받는데 야구를 그럼 선수 출신도 아닌데 네. 야구를 그럼 뭐 얼마나 보셨냐 그러면 제가 그래서 한번 대충 쉬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돌아와서 얼마 됐을 때가 한 2,500경기 봤으니까 한 3,000경기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구를 볼 때 와 진짜 이런 광경은 내가 본 적도 없고 예. 내가 야구에 대해서 이제 다 봤나 보다 생각하면 그 다음날 경기에서 또 전혀 새로운 상황이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야구계에서 특히 이제 야구에 대한 뭐 리스펙트라는 표현을 야구를 존경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야구를 보면 볼수록 정말 끝이 없고 사람 겸손하게 만드는 점도 있는 것 같고. 하일성 위원이 그랬죠. 야구 몰라요. 그게 명언이죠. 정답입니까? 명언이죠. 그게 명언입니까? 그 예측을 거부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축구와 야구의 차이가 강팀이 약팀한테 질 수 있는 게 야구다. 네. 축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아무래도 전력에 따라 이제 경기력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선수 출신의 해설위원이 있고 아닌 해설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요즘은 또 보니까 그 캐스터 한 명과 해설위원 한 명이 아니라 이제 해설위원이 복수로 가는 경우도 이제 그 종종 나타나던데 아주 솔직히 선수 출신의 해설위원과 아닌 분 간의 어떤 일종의 어떤 긴장이라고 할까요? 내지 묘한 줄다리기라고 할까요? 이런 거 없습니까? 선수 출신 아닌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네, 대부분 다 선수 출신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의 강점이 당연히 있는 거고 하지만 기자 출신이라면 기자 출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죠. 분석적이고 야구를 보는 시야라든가 다른 또 시선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텐션 같은 거는 글쎄요 그렇게 크게 뭐 느끼지는 않고요. 사이 좋습니까? 세 명이 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역할 분담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 쉽진 않죠. 그렇죠. 역할 분담이 한정돼 있고 그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은 서로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시청자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실 수 있게 조화를 가지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화를 위해서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캐스터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호흡이 유별나게 잘 맞는 캐스터가 있고 영 아닌 캐스터도 있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서로의 호흡이나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또 야구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점도 차이가 있고 하다 보면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시는 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자기의 역할을 서로 알아서 잘 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뭐 사람이 천차만별의 성격이 다 다르니까 때로는 잘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죠. 누가 그러대요. 야구가 지금 그 대한민국 최고의 컨텐츠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방송에서 야구 중계를 하려고 하고 야구를 매체로 하는 그 인터넷이나 뭐 잡지나 여러 가지 많이 생기고 기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거 보면 현재는 뭐 야구가 굉장히 아주 폭발력이 있는 콘텐츠인 것 같은데요. 제가 워낙 야구 팬이다 보니까 지금 보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또 말씀하니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도 야구 기사 참 즐겨보는데 기사 본문보다 밑에 댓글이 훨씬 더 전문적인 경우가 많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야구뿐 아니라 우리 언론계 쪽의 어떤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자의 전문성의 문제겠죠, 결국. 전문성,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 6개월간 박박 기면서 배우면서 많은 수모를 당하고 정말 혹독하게 배웠었을 당시에 사실 굉장히 많은 걸 배우면서 나왔는데 요즘은 워낙 매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기 전에 투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야구라는 것이 이제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험 미숙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 전문성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이슈 위주로 예를 들어서 제목만 뽑아놓고 내용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꼭 야구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언론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경험이나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도 분명하죠. 그렇죠. 먼저 이제 시즌 끝났고 이제 한숨 돌리셨겠네요. 좀 여유 좀 있으십니까 요즘은? 네, 저희는 뭐 여름에 휴가 이런 거 못 가니까 이제 방송은 없고 기사만 쓰면 되니까요. 조금 쉬려고 합니다. 이제 스프링 캠프 시작하면 이제 다시 쭉 도우시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또 시작이죠. 그렇죠. 네, 겨울 동안 이제 추신수 선수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기사들을 추적하는 거죠. 써야 되고.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되는데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명언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야구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에 누가 1등 할지 누가 꼴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